국정센터에서 마련한 프로젝트가 되는데, 지금 앞에 있는 것처럼 다시 바로 함께 한국미술이라는 큰 타이틀 하에서 지금 연구진이 이제 세 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전후에서 70년대까지, 그다음에 80년대, 90년대 세 팀으로 나누어서 이제 연구진이 짜여져서 지금 한국 현대 미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바로라는 타이틀 앞에 딱 들어가서 이제 이때까지 본 것은 틀렸다는 얘기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핵심의 포인트는 다시 함께 보는 데 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바라보는 데에 우리 연구진의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는 이제 4명이 연구진이 현대의 욕망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전후에서 70년대까지 바라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지난 5월에 있었고, 이제 두 번째에 해당되는 이제 현대의 응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두 번째 세미나인데, 실제로 이제 본격적 세미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4명의 연구진은 이번에 이제 50년대를 좀 집중적으로 보는 형식이고요. 그래서 각각 그 의미 있다라고 생각되는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추상, 선의, 냉전, 민족, 이 4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50년대를 바라보는 형식으로 지난 3달 동안 연구를 했는데, 뭐 연구라기보다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공부하고자 했던 그 대상은 원전이에요. 50년대에 생산된 글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바라보자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오늘 발표의 내용도 특히 원전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느끼겠지만, 똑같은 원전을 본다 하더라도 다른 면을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면을 읽으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명이 발표하는 것은 이제 신정훈 선생의 1950년대 한국 미술, 현대의 열망, 전의 불안, 추상의 구상성, 그리고 제가 이제 1950년대 미술가의 전의 인식, 네, 정무정 선생님이 냉전으로 읽어보는 1950년대 한국미술, 송희경 선생님이 국전의 동양화불에 관련된 비평문 해제를 하는 형식으로 민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논의를 하시게 됩니다. 그 발표는 사실 20분씩 발표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긴 내용을 다루지는 않지만, 길게 논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그 발표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같은 내용, 같은 글을 읽고 저렇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새삼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제 발표 후에 토론을 좀 들으시면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저는 사실 이 점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같은 원전을 보고도 다르게 얘기할 수 있고, 조금 좀 다른 지점에서 바라보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50년대라는 시기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커다란 코끼리를 놓고 4명이 지금 더듬고 있습니다. 이 4명이 코끼리를 더듬고 있는데, 혼자 더듬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코끼리 형상을 얘기를 하겠지만, 4명이 같이 더듬다 보면 뭔가 코끼리 비슷한 어떤 것을, 퍼즐을 맞춰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또 같이 그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더 좋은, 더 코끼리다운 코끼리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 연구팀도 팀이지만 사실 오늘 토론, 굉장히 중요한 게 토론이라고 생각하는데, 토론을 위해서 정말 귀하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윤범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한국 근현대에 관련된 많은 저수를 하셔가지고 정말 다 통으로 끼고 계신 분이죠. 근데 최근에 그 100년을 그리다라는 그 김병균 선생님에 대한 그런 책을 출판하셨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50년대를 논의할 때 이제 김병균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생생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윤범우 선생님 모시게 됐고요. 그다음에 서성덕 선생님, 여러분들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제 한국의 현대미술, 뭐 전우의 한국미술과 같은 우리가 교과서처럼 이렇게 읽고 있는 그런 책을 저술하신 그런 분이시죠. 한국 현대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심도 있게 논의해 오시고 연구해 오신 선생님의 지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좀 더 풍성하게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오프닝 멘트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첫 번째 신정우 선생님 발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신정우 군입니다. 예, 저는 이번 세미나 팀에서 추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세미나를 하면서 195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를 서로 고민을 해보다가 현대, 뭐 전통, 전위, 국전, 냉전 이제 이런 말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추상은 바로 그와 같은 모든 어떤 키워드와 다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주제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추상에 대한 글을 쓰기로 하고 글을 쓰다가 점점 더 욕망인지 욕심인지가 생겨가지고 전위도 조금 건드리기도 하고 현대도 건드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오늘의 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의 글보다는 정교함은 많이 떨어지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셔서 제가 이제 처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추상은 현대, 전통, 전위, 국전, 냉전 등 1950년대에서 70년대 한국 미술을 설명하는 가치나 관념들이 그런 구현되는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추상은 현대화의 모델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추상은 전통미학을 구현한다고도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전위의 태도로 간주되었지만 동시에 제도미술의 점잖음을 갖춘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냉전의 문화정치 속에서 자율진영의 가치를 구현하는 그러한 형식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추상은 전후 20여 년 한국 미술이 요구받은 여러 가치나 관념 혹은 태도, 심지어는 그것들 사이에 좀 모순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현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추상은 당시 집중적으로 구애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집중된 구애 속에서 이 시기가 추상의 전성기였음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시기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잘 드러나는데요. 바로 이 1950년대에서 70년대 이전의 시기, 즉 1930년대 말에서 40년대 초 추상이 처음 도입됐을 때 생경함으로 인해서 채택이 지연되던 그 시기와 다르고요. 또한 동시에 1970년대 이후 80년대 시기, 즉 추상이 자폐적이고 도피주의적이다라고 하는 비난이 굉장히 현저한 흐름을 형성하던 그때와도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상은 제가 오늘 다룰 이 1950년대부터 70년대는 추상의 전성기, 그 의미를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한 현대, 전위, 이와 같은 논의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고려하면서 추상을 한번 이해해보겠다. 이렇게 저는 야심차게 목표를 세우고 글을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중에서도 1950년대 추상은 어떻게 자리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20세기 후반기 한국 미술은 현대 혹은 현대화의 외침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현대에 대한 외침은 일종의 이제 현대에 대한 열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욕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 배경에는 일종의 불안이 놓여 있었는데요. 그것은 일제 강점기로 지속되고 또한 한국 전쟁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간주된, 즉 한국 미술이 국제 경영으로부터 굉장히 공간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시간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고립돼 있고 거리가 있고 그리고 거리 의식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이경성 선생님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동시에 그 현대화의 열망의 배경에 놓인 것은 불안뿐만 아니라 어떤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즉 이전의 것들과는 굉장히 다른 것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전과 급진적인 결별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전쟁 직후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인 여건은 매우 제한적이었기에 이와 같은 불안의 해소 내지 기대의 실현 방식은 그렇게 여럿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했던 말은 바로 모방, 서양 미술의 섭취, 서양 미술의 수용 등과 같이 모방, 섭취, 수용 등으로 표현되는 서구 동양에 대한 일종의 synchronization, 그러니까 동기화, 같은 시간을 이제 맞추는 그런 일들이 이제 가장 강력한 목소리가 됩니다. 이경성 선생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 주요 주창자였습니다. 이분은 고립과 정체의 불안을 드러내고 현대로 이행하고자 하고 그리고 그것은 외래사조의 수용을 통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대 1950년대 전쟁 직후에 한국 미술에 대한 일련의 문제와 답을 이렇게 패키지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즉 이경선 선생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창조적 도정으로서의 모방, 대담한 모방, 모방은 오히려 문화 발전을 급속화시킨다라고 하는 굉장히 대담한 발언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용 혹은 도입, 모방 등을 통해서 한국 미술은 그 고립과 정체를 극복하고 그 다음 그 원본을 따라잡고 더 나아가서 원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그들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열망이겠죠. 이 분명히 과감한 주장입니다. 이 과감한 주장에는 너무 과감하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때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이것은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종의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할 때 모방은 이제야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 일제강점기 때는 그 모방의 모델은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한 일본을 매개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 직접 문호를 세계로 개방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기에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즉 근대 전통이 부재한 현재 속에서 일종의 유일한 발전 모델로서 즉 이어받을 것이 부재하다는 널리 퍼진 인식은 현대에 초점을 맞추고 외래의 것의 현재를 수용하는 이 길을 굉장히 이제 정당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창조적 도정으로서의 모방은 사실 헛된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은 바로 유럽 미술의 모방에서 자기의 창조로 나아간 미국 미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기에 정우정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은 일종의 냉전의 문화 정치 속에서 미국 미술이 대량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그 대량으로 소개됐을 때 한국 미술가들이 미국 미술에 대한 입장은 과연 무엇이었나?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은 분명히 미국 미술이 훌륭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 미술의 이 그 후속주자로서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한 그 모델이 훌륭했기 때문에 더 가깝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냉전의 문화 정치 속 미국의 전방위적 공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술가들은 프랑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성공적인 후발주자로서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합니다. 전쟁 직후 부상한 한국 미술의 현대에 대한 열망 그리고 모방의 주창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와 같은 논의를 제어하거나 문제 삼을 수 있는 다른 논의의 부재 속에서 가능하지 않았나. 즉 해방공간기에 등장했었던 민주주의적인 미술 혹은 민주적인 미술 문화 혹은 민족주의적인 미술 문화라고 하는 이런 태제 같은 것들이 이제 억압되거나 잠복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반공주의의 위협적인 정치적인 여건, 냉정 질서의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사실 잠복되었던 그 목소리가 바로 이 일종의 현대의 열망을 굉장히 더욱더 강한 모멘텀을 갖고 진행될 수 있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하나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논의에서 그 해방 공간에서 논의가 되었던 현실, 사회, 시대성 같은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그 빈번하게 출몰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50년대의 흥미로운 키워드 중에 현실, 사회, 시대성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한다는 것을 조금 흥미롭게 적어봤습니다. 실제로 마치 1950년대 미술은 이전 미술과 완전히 절연한 상태로 지속되고 서구의 모델을 그대로 받아 쓰는 것이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일종의 미술은 굉장히 순수한 것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논의가 매우 팽배한 시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김영주 선생이나 이던 선생의 논의에서 자주 등장을 하고 1950년대 말에 현저한 그 논의의 흐름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는 모방, 그러니까 모방이라고 말이 조금 좀 거슬리시다면 뭐 수용이라든지 섭취라든지 다양한 논의 말로 대체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목표가 되었다. 그와 같은 현대 열명의 일종의 구체적인 방법은 추상이었습니다. 추상은 원리상 자연이나 외부 대상과 절연하고 문학의 서사성과 결별한 일종의 비대상적인 화면을 의미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추상이 정말 뭐냐라고 말했을 때 구체적인 대상은 굉장히 여럿이었습니다. 즉 추상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1950년대 초중반 한국미술담론을 살펴볼 때 하나의 주요한 특징은 이 시기가 바로 추상의 여러 제안들이 서로 경합을 하던 시기가 아니었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거칠게 말하면 기하학적인 추상 그리고 표현주의적인 추상 이 둘이 경합을 하던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기하학적 추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전으로부터 지속되던 모델이라면 표현주의적인 것은 사실 1950년도 굉장한 어떤 강력한 힘을 갖고 부상하던 모델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이 둘은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 전선은 개인만큼이나 특정한 세대 차를 갖고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기하학적인 것에서 점점 표현주의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행하는 궤적을 그리는데 그 근거는 여러 이유들 중에서도 이 표현주의적인 것이 훨씬 더 지금 이곳 한국의 미술 생산의 조건과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추상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미술계에 이렇게 동화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모델의 추상에 대한 논의들은 이제 뭐 1953년 전쟁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현대 미술의 추상적 경향, 현대 미술은 바로 추상적 경향이다. 뭐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기하학적인 순수 형태, 지적, 합리적, 과학적 추상주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전에 있었던 생각들입니다. 이 첫 번째 모델은 바로 추상을 이지적인 것, 지성적인 것, 주지적인 것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상을 기계 문명의 현대성, 모더니티로 이해된 현대, 즉 이때의 이 현대 미술을 할 때 이 현대는 일종의 모더니티, 기계 문명의 물질적인 어떤 조건과 연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기하학적인 추상이라고 묘사되곤 하는 이 추상의 범례는 분명히 몬드리안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사실 이 당시 사람들은 몬드리안에서 끝이지 않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큐비즘이나 세잔까지도 같이 이 기하학적 추상의 큰 군 속에서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점선, 연의 조합으로 된 형태의 단순화, 화면의 순수화, 대상의 본질 내지 질서의 포착이라는 수준에서 이 기하학적인 추상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그와 같은 추상이라고 하면 무릇 이지적인 것, 합리적인 것이지라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추상은 그것이라 말을 했던 분들이 바로 초창기에 이경성 선생, 김병기 선생, 정규 선생, 한목 선생 같은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이 추상의 모델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이전에 그분들이 알고 있던 것이었고 그것은 1930년대 말 40년대 초에 조선미술가들이 추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의 일종의 어떤 복구가 아니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1930년대 40년대 이 시기 많은 이제 한국 미술의 일본의 전위 미술로 알려지는 추상과 초현실주의가 소개되었고 그 중에서 초현실주의보다는 추상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생각했던 추상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나? 저는 바로 그것은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추상은 굉장히 범위가 느슨하고 정의가 포괄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잔, 입체주의 세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추상은 자연물에 근거한 추상도 있고 또한 외부 대상과 무관한 추상으로서 그러니까 자연 종료 5분 전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추상의 범위가 굉장히 이렇게 넓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상을 합리적인 문명의 미감과 연관시켰다. 즉 추상을 일종의 기차나 비행기의 미 그리고 근대 기계 문화의 미, 메커니즘의 감각과 형식미 이런 것들과 이제 연관시켰던 것이 1930년대 말의 추상의 것이었다. 바로 그때의 추상에 대한 감각을 가졌던 미술가들이 이제 1950년대 초에 추상에 대한 논의를 기하학적인 것과 이지적 합리적인 것과 연관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추상은 한국 땅에서 잘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하자면 사실 그 추상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당시 기계, 기차 그리고 매일같이 제트기, 유선형 자동차가 거리를 질주하는 이런 감각이 이제 일종의 추상과 연관되는 것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이지적인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한국 땅의 혹은 조선 땅의 그 추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성적인 것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 같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상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들 중에는 오지호 선생이 있는데 오지호 선생은 예술을 감성이 아닌 지성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를 삼기도 했고 실제로 추상을 옹호하는 김환기 선생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지성의 발로인 기하학적인 것은 도안이나 장식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 이제 이용국 선생에 대한 평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김환기나 유영국 선생 같은 한국의 추상의 엘리트들은 원리상 순수 추상이나 기하학적 형태를 추상으로 삼고 있었으나 그것으로부터 약간 거리를 둔 추상을 이제 자신의 것으로 삼고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 그런 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한국 미술에서는 이렇게 추상을 얘기할 때 일종의 반지성주의 같은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반지성주의에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추상이 이제 한국의 땅에 한국의 어떤 미술에 동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동화되는 과정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일종의 추상의 굉장히 구상적인 면모가 강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사실 추상 자체가 한국에서도 자연물의 단순화부터 혹은 자연물과 무관한 것까지 굉장히 넓게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의 추상이 굉장히 생경한 것이기에 그것이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것이 어떻게든 우리에게 굉장히 필연적인 것이나 정당한 것일 수 있음을 증명시키는 일종의 한국적인 모티프나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갖고 들어와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의 추상의 일종의 구상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고 사실 이것은 앵푸르멜을 말할 때나 단색화를 말할 때도 굉장히 좀 같이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쟁이 끝나고 1950년대 들어서 재개된 추상 논의는 바로 이처럼 느슨하게 정의된 추상 그리고 이지적인 추상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는 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1950년대 추상 논의는 1940년대와 어떻게 다른가?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추상 논의가 본격화가 되면서 기하학적인 모델에서 점점 표현주의적인 것에 대한 모델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전후에 추상이 추구해야 할 형식으로 설정되고 그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추상이 어떻게 한국에 적합할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추상에서 계속해서 동양 정신이나 동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추상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외양의 모방이 아니라 어떤 정신을 드러냄에 있다면은 그것이 사회적인 것과 연관되는 동양적인 미술 생산 방식이 오히려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 그래서 즉 추상과 동양성이 이제 만나게 되는 일이죠. 사실 이 일은 이 시기에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일본 미술이 서양 미술을 받아들이던 상황 속에서도 있었던 일들이고 이전에 1930년대 말 40년대 초에도 없던 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추상과 동양 미술의 친연성의 강조입니다. 그래서 추상이 외양이 아닌 본질을 꿰뚫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사이적이고 정신적인 본질의 묘파를 중심으로 하는 동양 미술에 이미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였죠. 그리고 그런데 이런 동양 미술과의 친연성의 강조는 결국에는 제가 이제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표현주의적인 것과 연관이 되고, 이 표현주의적인 것의 더욱더 중심은 현대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일들과 이제 연관이 됩니다. 즉 이전에는 현대 미술할 때 그 현대가 모더니티와 연관되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이 현대는 전쟁 이후의 불안, 컴플렉스, 그리고 어떤 불안한 현실 이런 것과 이제 연관해서 현대 자체가 정의를 달리하게 되는 것. 즉 현대의 감각이라고 한다면 이전에는 어떤 기차나 비행기나 이와 같은 메카니컬한 것이었다면 지금 이때는 심리적이고 보다 더 인간의 저 깊은 철학적이고, 그리고 그것은 불안, 혼돈, 부조리, 여기서 이제 실존주의의 레토릭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주 평론가의 위치를 설명하자면 바로 그는 바로 이 현대를 새롭게 재정의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던 평론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김영주에게는 이 현대를 불안으로서 재정의하고 그 불안과 가장 적극적으로 잘 맞는 그런 미술 형식을 일종의 신표현주의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김영주 선생은 사실 꼭 추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은 아닙니다. 추상의 어떤 장치적인 패턴을 넘어야 되고 또 초현실주의의 설화성을 넘어야 돼서 추상과 초현실주의, 즉 1930년대 말에서 40년대 초 전이로서 들어왔던 그것의 변증법적 종합으로서 이제 신표현주의를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영주 선생의 논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현대를 재정의하고 또한 거기서 현실, 시대성, 사회 이와 같은 해방 공간의 언어가 이제 조금씩 흔적처럼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본격적인 어떤 좌익 계열의 생각이나 혹은 직접적인 사회 참여 이런 식으로 곧바로 진행되지는 않더라도 말이죠. 지금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상이 동양 미술과 굉장히 밀접해 있고, 그리고 또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이 생각은 사실 1950년대 초반부터 형성되던 생각이고, 바로 이와 같은 형성된 생각이 앵포르멜의 도입을 굉장히 정당성을 부여했던,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언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앵포르멜에 대한 논의에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언제부터 앵포르멜이 등장했느냐라기보다는 이미 앵포르멜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가 마련이 되어 있었다라는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후의 불안 파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58년에 3회전, 현대미역전 3회전에 소위 앵포르멜이라고 이렇게 격정적인 추상이 등장을 하고 1958년 말 그리고 59년에는 이제 이 앵포르멜 소위 이 앵포르멜 추상이 매우 이렇게 현저한 흐름을 그런 형성을 하고 있었을 때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이것이 이제 방근택 평론가를 볼 수 있는데요. 방근택 평론가는 앵포르멜을 굉장히 옹호했던 그 평론가의 논리는 바로 그것이 우리와 잘 맞고 우리에게 공감이 될 수가 있고, 또한 당시에 방근택 선생은 당시에 또한 앵포르멜의 한국의 그 정착에 있어서는 일종의 우리 지금 이 사회 현실과 맞는다. 즉 전쟁 이후에 지금 부조리한 이 사회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창궐할 사회적 배경이 있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앵포르멜의 젊은 세대는 일종의 나름의 일종의 적법성을 갖고 작동을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때 바로 그 이전 세대 한국의 추상이건 현대건 진행을 시켜야겠다고 논의를 했던 김영주, 김병기, 이경선 선생의 반응은 무엇이었나, 이제 이것이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처음에 앵포르멜이 실물로 등장했을 때 항상 그렇듯이 처음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으니까 과감한 반응 좋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하나씩 따져보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모방의 한계를 처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 외형적 양식만 가져온 것 아니냐, 방법적인 추구가 없다, 현실과 밀도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앵포르멜의 젊은 그 세대는 나름의 논리를 통해서 앵포르멜을 옹호하고,
또한 동시에 이전 세대의 평론가들은 앵코르멜의 의구심을 던지는 이 상황이 바로 1940,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중반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60년대 말에 앵코르멜은 전쟁 내러티브가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정착이라고 할까요? 역사화 되죠. 그 10년간의 이제 일종의 뭐 논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이렇게 그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간에 주목을 하는데 바로 이때 이 김영주나 김병기나 이경선 선생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앵코르멜의 어떤 현실과의 밀도, 이대, 철학 이런 것이 조금 부재한 것 아니냐. 즉 앵코르멜의 어떤 양식이 어떻게 해서 너희가 그것을 소화했는지 증명해다오라고 하는 물음을 계속 던집니다. 오케이, 그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인지는 알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차피 그것은 우리의 조건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소화됐는지를 얘기해다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이 김병기, 김창렬의 대담이 이제 가장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김병기 선생이 우선은 그 논의가 있기 전에 김병기 선생이 현대미술의 시작을 세잔이라고 본다면 김창렬 선생은 다다에 놓습니다. 바로 이 둘 사이에 이제 차이가 보여지는 건데요. 그 다음 조금 지나서 원시, 그리고 좀 지나서 김병기 선생이 결국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합니다. 앵코르멜 이념은 서 있지 않는데 양식만 가져온 것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김창렬 선생은 그렇게 보는 것은 사실 선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즉 선배들이 사실 형식만 가져온 분들 아니냐.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본질적인 자세를 갖고 있기보다는 우리의 외양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념을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념 서 있다. 그러면서 사르트를 말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때 김병기 선생은 그렇게 피력은 안 했지만 그럼 그게 너희 얘기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너희는 양식뿐만 아니라 정신도 식민화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르트를 갖고 있더니 어떤 문학하는 어린이 픽하고 웃음을 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그냥 장식은 아니다. 뭔가 우리를 건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어받을 전통이 없었기에 우리는 여기라도 매달려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선배와 후배 세대의 그 대립이 벌어지는 그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바로 1961년 이 대담입니다. 저는 여기서 바로 이 앵코르멜은 필연적인 논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와 맞고 동양적인 것과도 맞고 그리고 시대적인 것과도 맞고 이건 일종의 필연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앵코르멜은 바로 선배 세대를 넘어서서 그들과 단절하고 새로운 미술의 시작을 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위란 말이 이제 여기서 붙습니다. 그래서 현대, 추상, 전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형성이 된 게 1950년대 말이라고 저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논의를 해봤는데요. 그렇게 되어서 앵코르멜은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좀 지나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저는 아직도 머리에 맴도는 것은 바로 이 선배들이 개성이 없다, 자아와 자기가 표현되어 있지 않다, 현실과의 밀도가 없다, 이대가 없다, 철학이 없다, 이념이 없다라고 앵코르멜을 말했던 그 물음이 과연 무엇이었는가가 저는 계속해서 맴돕니다. 즉 이 젊은 앵코르멜 세대는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했는가? 어떻게 본다면 필연적이라고 말하면서 회피했던 것 아닌가? 혹은 전위적인 정당성을 말하면서 그 질문은 적극적으로 회피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말이죠. 이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럼 뭘 회피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것이 일종의 한국 전위의 일종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마치 이전과의 굉장한 단절을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정당성을 얻는데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전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무엇을 버렸는지의 이 과정 자체가 없이 그냥 무조건 부정하고 제거해버린 상태에서 얻는 정당성이라면 그것 자체가 조금 일종의 전위의 불안으로부터 온 일종의 권위의 수혈 아닌가. 갑자기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말이 이제 막 머릿속에 막 튀어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의 전위는 불안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국에서만 새로운 거지 국제적으로 봤을 땐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내적으로 새로운 이 전위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계속해서 의심받습니다. 그러면 그 전위는 이 의심을 어떻게 다뤄내는가? 이것이 이제
그들이 잘 정착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고, 앵포르맨은 이것을 다뤄냈고 1960년대 말에 팝, 네오다다, 우부제는 그것을 다뤄내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결과론적으로죠. 근데 앵포르맨이 그것을 다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문제는 과연 그것이 너의 철학이 뭐냐, 이데가 뭐냐, 이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답을 했는가. 저는 아직까지 여전히 지금 이 문제를 잡고 있습니다. 뭔가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제 생각 속에서는 그 이전과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라는 것은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물건이 왜 튀어나왔는지를 설명해내지 못한다. 무엇을 받고 무엇을 넘었는지를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그것을 그런 차원의 어떤 것이 아니라면은 한국의 전이는 단순히 서구로부터 모델을 가져왔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이전 한국에 있는 모델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설명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서없는 발표 들어줘서 고맙습니다.